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공인단기 학원장을 맡고 있는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는데 먼 길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설명에서 좋은 정보와 또 학습 방법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주제는 이제 저희 공인단기와 함께 딱 1년 안에 합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모셨고요. 우선은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와 개요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란 이제 법에 정의되어 있는 건데요. 원래는 시험 시행 기관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시험하는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제 그 자격증을 개시하고 여러분도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현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가 어떠한 업무를 하느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제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면 좀 광범위한데 지금 너무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배우시게 될 거고요. 중개 대상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여러분 지금 간단히 토지와 건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에 관련해서 사고 팔고 빌리고 쓰고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중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면 이제 좀 어떠한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느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실 텐데 일단 정년이 없이 자격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면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데요. 대부분은 이제 뭐 중개업을 하시려고 많이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나이가 젊은 세대층이나 그러한 분들은 금융권 또는 이제 컨설팅 회사 그리고 투자 회사 그리고 또한 감정평가 법인 등 이렇게 금융권에 관련된 업종에서도 종사가 할 수 있는 폭이 좀 확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공인중개사의 장점은 뭐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다, 뭐 호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부동산 경기는 이제 일반 경기 흐름에 좀 후행하는 이제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호황일 때에는 그래도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매매가 당연히 활성화가 되고 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불황일 때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일단 임대가 좀 활성화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불황일 때에는 이제 경공매 물건이 많이 나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로서 가장 최근에 좋아진 점은 예전에 변호사의 고유 업무였던 경공매에 관련된 중개 그리고 이러한 권리 분석이 이제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황일 때는 좀 경공매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셔도 충분히 업을 이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공인중개사의 이제 업무 분야를 세분화시키자면 주택, 상가, 토지, 공장, 경공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고자 이제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나는 주택, 아파트, 빌라, 아니면 나는 좀 크게 공장, 아니면 나는 토지,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보이시는 이 중개 대상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특징도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뭐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공장 일대를 다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사장님들과 정말 많이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영업에 나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공장으로 하시면 좋고 또 공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장점이 있죠. 건당 이제 좀 중개 수수료가 세기 때문에 보통은 한 건 하시고 1년 운영비를 다 벌어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한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공장을 하기 위해서 내 성격에 맞느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자격증 취득을 하시고 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면은요.
일단 뭐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응시하실 수 있고 물론 이제 법적으로 제한은 있어요.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다음에 부정행위를 했던 자,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해당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고 제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시험은 딱 한 번 봐요. 예, 보통 10월에 한 번 딱 보는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같은 날, 그날 다 보게 되시고요. 그날 여러분들의 가다반 채점으로 합격 여부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 과목과 2차 과목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예, 여러분들이 총 시험 보셔야 할 과목은 5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에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에 2차 과목에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법령이 너무 길어서. 예, 그리고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세법, 이렇게 해서 총 3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준비하시면서 배우셔야 할 법률들은 부동산 학개론은 경제학 과목이기 때문에 변론으로 하고요. 나머지 법률을 배우셔야 될 게 민법,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나누어져요. 예. 그리고 공시법도 크게 또 나누자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법률을 배우셔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요. 부동산 학개론은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시면서 하시는 경제 활동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만 배우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제 뭐 시금치가 비싸지면 시금치 대신 뭐 그를 대처할 수 있는 뭐 어떤 콩나물을 산다던가 콩나물 가격이 쌀 경우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경제 감각을 부동산에 한번 접목시켜 보자면 빌라의 가격이 막 상승해요. 빌라의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너무 비싸질 바에는 차라리 좀 저렴한 아파트를 사겠다. 수요가 그쪽으로 몰려들겠죠. 오히려 이러한 경제 활동들을 부동산으로 생각하고 이해하시는 이러한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고요. 그다음에 민법은 제가 여기 2차 과목인 공법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법은 크게 사법과 공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사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이고요. 그다음에 공법은 이제 그 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만 배우실 거예요. 근데 사법과 공법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를 이제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 예를 들어서 A로부터 제가 건물을 샀다. 그러면은 A는 저한테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죠. 저는 건물을 넘겨받을 권리가 생기죠. 자, 개인과 개인 간의 이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게 민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법은 뭐냐면요. 개인과 그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너무 좁아. 넓게 뚫어야겠다, 2배로. 그래서 막 벽을 허물고 도로를 마음대로 넓힐 수 있으세요? 아니, 안 되겠죠. 국가에서 정해놓은 도로 면적이 있고 규정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건축 행위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규율하는 게 이제 공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공법과 민법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개사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중개 행위를 하실 때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겠죠. 수수료도 뭐 난 1,000만 원 받고 싶어. 1,0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법에 명시하고 있는 중개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중개업자는 어떠한 규율에 맞춰서 중개업을 하라라고 중개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시법은 24문항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중에 공간정보법률이 12문제, 그 다음에 등기법이 12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공시에 관한 법령이라고 되었는데 공시가 뭘 의미하냐면 보일 시자를 써가지고 공적으로 널리 알려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공시.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한 관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라는 법령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 집 내가 사고 싶은데 소유자가 누구지?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되겠죠. 예, 등기부를 보면 이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구나. 자,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주고 있죠. 예, 이런 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령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소유자 소유 관계를 알 수 있는 권리 관계를 알 수 있는 보여주는 그러한 절차라면 등기법은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게 공간정보법령이에요. 사실관계가 뭐지?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물체. 예를 들어서 이 필지는 몇 번지지? 14-3번지인가? 14-2번지인가?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예, 토지 대장을 통해서 이 필지의 지번은 몇 번지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들, 이 필지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공간 정보에 관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세법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그냥 세법 배우시려면 너무 넓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공무원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법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살 때,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을 팔 때, 자, 살 때는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재산세. 그다음에 팔 때에는 양도세. 그다음에 또 내가 1가구 2주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가구 2주택 중과세.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게 부동산 세법이 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모든 법률과 그다음에 경제 활동에 관련된 부동산 학개론 과목 이렇게 배워 나가시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과목들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에는 2과목, 그 다음에 2차에는 3과목, 크게는 법령으로는 6개를 배우시고 경제학으로는 하나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당 40문항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2.5점의 배점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과목당 평균 60점, 모든 과목의 평균 60점이 나오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스타트를 하셔서 이제 내년 10월에 시험을 보러 가실 때에 1차와 2차를 한꺼번에 나는 붙어서 자격증을 한 번에 취득할 거야 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동차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1차 붙었어. 내년에는 2차만 응시하면 돼. 그렇게 하시는 분들 2차만 응시하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시간이 없어도 공부를 많이 못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올해에는 2019년에는 1차만 볼 거고 그 다음에 2020년에 2차 합격해서 최종 합격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1차만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차만 응시해서 합격하실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 불합격하시면 다시 뭐 처음부터 보셔야겠죠. 그리고 2차만 보셨을 때 이분들 중에서는 좀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2차만 보셨으면 일단 1차가 작년에 합격했다는 건데 합격하시면 최종 합격이 되시겠지만 불합격하시면 다시 1차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차 접수를 하셨을 때에는 동차로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1차만 시험이 합격했어요. 예, 그러면 다음에 2차 보시면 되고요. 동차를 봤는데 1, 2차 다 합격했다. 그러면 최종 합격 처리가 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합격률을 보여드리면 1차 합격률은 지금 약 한 20 중반대의 퍼센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0%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합격률이 1차보다 높은 이유는 이미 1차를 합격하고 2차만 보시는 분들이 실력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합격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시면 시험 한 달 후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가다반으로 당일 합격 여부는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내가 가다반으로 맞았는데 마킹을 잘못했을 것 같다. 이런 불안감도 있고요. 그런 불안감을 안고 한 달을 버티셔야 최종 합격 여부를 아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합격증이 나오면 이제 합격증은 관할 이제 시도지청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드리고자 제가 자격증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이건 제 자격증이고 사진은 저하고 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0년 전입니다. 제가 19회 시험에 합격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자격증을 개시하고 이제 현업을 하실 수 있게 되시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2018년도에 진행됐던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시험 여기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출제 경향과 또 기출 유형에서 많이 벗어난 문제들이 많아서 실력 발휘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출제 경향과 방향성을 아시고 공부하시도록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표적인 우리 공인단기의 1차 과목 교수님들을 직접 모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 들어보시고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실 분은 저희 이번에 적중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대부분 적중하셨기 때문에 말로 표현 뭐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동근 교수님, 민법의 정동근 교수님 모시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